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이제 잠깐 증시가 오르다가 또 잠깐 내렸다가 오늘은 또 올라갔지만 일단 전환선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벌리전 배틀 이탈하면서 계속 강하진 않지만 이제 추세가 그냥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증시들이 다 대부분 다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거든요. RSI를 봐도 그렇고 이건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하겠지만 추세가 확실하게 조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 때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어제도 이제 국고채 7년물 발행이 있었고요. 관련된 이슈 계속 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순서 상관없이 보도록 하죠. 일단 전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한 25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에 일단 우호적인 부분이었지만 일단 TGA가 조금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525억 달러 정도 일단 정부 예금이 좀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된 거죠. 이제 RRP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RRP는 9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지만 연준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온 RRP 시장과의 거래하고 있는 거는 약간 감소가 되면서 실제로 연준의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한 522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총 자산도 한 52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증시랑 가장 연동성이 큰 거를 설명한다면 이제 2009년 양적 완화 시대부터 이제 연준 순유동성으로 거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순유동성과 증시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2023년 정도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연준 순유동성 자체가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되면서 RRP가 떨어지고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재무부의 T빌 발행이 단기국채 발행이 가장 영향이 컸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좀 올라가게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3월 11일 날 이제 BTFP에서 그게 종료가 되잖아요. 한 1,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조 8천원 정도 되는 이 금액에서 한 1,100억 달러 정도가 한 방에 좀 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채랑 이제 연준이랑 재무부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후 시장은 사실 연준과 재무부가 유동성을 풀면 증시가 올랐고 줄이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26일까지 발행된 금액은 단기 국채 비일 발행이 한 2,900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노트랑 본드라고 하는 장기 국채가 한 51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45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는데 1Q 계획 금액이 약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단기 국채랑 장기 국채가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한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 국채가 확실히 좀 많아 보이죠? 이 장기 국채가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가 이제 2년물, 5년물, 7년물이 이제 발행을 했었다. 발행은 아니고 이제 입찰을 했었습니다. 아직 발행은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리포트들에 EQ 순발행이 5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도 많았었지만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22년이죠. 여기 22년인데 22년도에 순발행이 마이너스 235억 달러였는데도 금리는 올랐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단기 국채가 줄어들고 장기 국채가 많이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단기 국채는 줄고 장기 국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다. 결국 시장에 장기 국채가 많아지는 건 안 좋은 거고 단기 국채가 없어지는 것도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많이 풀리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24년도에는 연준도 QE를 하는 게 아니라 QT를 하기 때문에 돈을 빨아당기고 재무부도 단기 국채를 줄이고 장기 국채가 많아지죠. 2Q까지만 해도 3, 4Q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근까지 했던 QT는 약 한 1291억 달러 정도 됐고요. 예상치가 1720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한 달치 정도 남았다. QT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Q까지 장기 국채가 좀 많은 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금리가 쉽게 빠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비일 자체가 작년에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다 만기 도래되면은 결국 노트나 본드로 돌려야 된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이 온 RRP 금액 자체가 5,200억 달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0.5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2.6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빌도 발행이 되면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빌 발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빌 비중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15에서 17이 적정이어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미 22% 수준까지 좀 상승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년은 이게 뭐 좋으나 싫으나 결국 QT는 금액이 감소될지언정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장기국채가 발행되고 단기국채는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뭐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 계획 같은 경우가 이제 분기마다 이것도 발행이 되는데 마치 그래요.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냥 증권의 타입, 시큐리티 타입해서 뭐냐 노트냐. 노트가 이제 2년에서 10년짜리를 말하고요. 빌이 이제 0에서 1년짜리를 말하고요. 본드가 이제 20년, 30년을 본드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불러요. 똑같은 채권인데 국채 중에서도. 지금 어나운스먼트 데이는 말 그대로 그냥 발표하는 날,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찍을 건지 얘기를 해주는 날이고요. 이제 옥션 데이트가 이제 말 그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날이고, 세틀먼트 데이가 그냥 발행하는 발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장기국채 발행이 많이 없었고요. 2월 15일에 한번 이제 FRN은 제외하고 이제 20년, 30년도 이 팁스도 제외하고 결국 20년짜리가 2월 15일 날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한번 있었고요. 이제 그저께랑 21일이죠. 21일 날 있었고 이제 26일 그저께죠. 그저께가 이제 2년 5년 입찰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이제 27일 7년물 노트 입찰이 있었고요. 뭐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이제 이 트레저리 다이렉트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 바로 이제 앞에 예정되어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업커밍 옥션 해가지고 앞으로 예정된 건 이제 빌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면 조금 남았잖아요. 다음 발행이. 보시면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거는 3월 19일 날 20년짜리 본드 발행이 있고요. 다 노트랑 본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월 25일 날 이제 노트들 발행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채 발행이 1660억 달러가 이제 어제 거 그제 거까지 다 합쳐서 발행이 될 겁니다. 나눠줘서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좀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좀 압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발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지나간 그래서 결과를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뭐 사실 업커밍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뭐 2년짜리 결과 나왔던 거 보면은 이 29일 날 발행하는 거죠. 최근에 26일 날 입찰했던 게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제 옆에 걸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 옥션 리저트 해서 여기서 2년짜리 얘를 눌러주면은 이게 뭐 트레저리 뉴스 이렇게 해서 뜹니다. 뭐 나머지 뭐 그냥 그러니까 요 하이일드 얘로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라이스는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냥 미디언 요게 중간값으로 들어왔다. 이제 밑에 가격 금리 낮게 쓴 애는 요 정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일 뭐 이렇게 29일 날 2월 29일 날 만기가 뭐 26년 2월 28일 그러니까 이슈 데이트가 이거는 재발행이란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깊게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게 오리지널 이슈 데이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발행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또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재발행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재발행 채권이 아니죠. 똑같잖아요. 지금 이슈 데이트랑 오리지널 이슈 데이트가 재발행 채권이 아니고 그냥 처음 발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텐더드가 그냥 입찰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소마는 이제 연은이 이제 소마가 왜 있냐면은 이게 연방준비은행이 꼭 그러니까 이게 뉴욕 연은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이게 QE 때에 이제 그냥 자산을 사는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뭐시기 그
그냥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무조건 국채를 사야 통화량이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미국이 뭐 제법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이거는 뭐 오늘 이게 주 설명은 아니니까 일단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무조건 국채를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만큼 소마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적 완화를 하는 거는 게 아닌 이상 그런 거고, 이 피마는 뭐 외국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딜러가 그냥 이제 PD라고 해가지고 그냥 증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사, 무조건 채권을 사줘야 되는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이렉트 비더도 뭐 그냥 다이렉트 비더, 뭐 그냥 PD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다이렉트 비더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실수요자, 외국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와서 총 한 1,563억 달러 정도가 입찰이 됐고, 근데 이제 받아들여진 게 한 623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뭐 밑에 봐야 될 건 이제 bid to cover ratio가 이제 나눈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얼마나 유효 수요 입찰이 많이 들어왔나, 2.49배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같은 경우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2년이 그렇게 잘 되진 못했고요. 5년이 제일 못 됐고 7년이 나름 그래도 뭐 선방을 치면서 뭐 금리가 아주 많이 튀진 않았던 거예요. 어제 이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이 보시면은 한 623억 달러 정도 찍은 거고, 5년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638억 달러 정도 찍은 거고, 보시면 입찰률이 좀 낮죠. 2.4 정도 찍었었고, 7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7년이 420억 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제 기억하기로. 저 420억 달러 정도 찍으면서 2.58 정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계속 국채 발행은 지속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그냥 진행하죠. 이제 그래서 코스피 오늘 뭐 한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일단 일중 수급은 코스피 외국인이 한 4,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38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5,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4,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1,6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25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살펴보시면은 일단 뭐 S&P랑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일단 S&P 같은 경우에 한 219계약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숏 포지션으로, 나스닥이 롱 포지션으로 뭐 한 20몇 계약? 한 32계약? 아니죠. 이게 20 한 몇 계약 정도 되겠네요. 잘 뜨진 않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일단 지금 숏 계약이 지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롱 계약이 조금 줄고 있고요. 뭐 나스닥이랑 S&P랑 뭐 딱 그 선물 계약수 금액 차이가 뭐 거의 비슷하진 않은데 그냥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1000계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 몇십 계약 곱하기 1000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누적 수급 살펴보시면은 작년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이 1000억이니까 한 16.8조 정도 매수가 된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가 한 19.1조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2.7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한 8.6조 정도 사면서 이번 증시를 일단 결국 외국인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연초부터 해서 또 수급이 뭐 외국인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개인이 훨씬 더 많이 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뭐 수급이 지금은 우호적인데 뭐 계속 우호적이진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프로그램 순매수가 일단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베이시스 갭을 먹으러 왔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인덱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는 조금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개인이 상당히 매수세가 계속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뭐 개인이 좀 압도적인 매수세, 거의 뭐 66조 정도 압도적인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신용잔고가 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신용잔고 합산 같은 경우는 18.6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 한 4천억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증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DXY 같은 경우 올라가다 이제 드디어 좀 소폭
조금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증시가 좀 고평가다.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급 쪽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저는 증시 좀 빠지면서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패드 모델을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낮은 레벨이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추세로 봤을 때 코스피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보시면은 잠시만요. 좀 마우스가 이상하긴 한데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사실 좀 저평가가 그러니까 고평가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일드갭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심하고요. S&P 뭐 퍼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도 맞고 근데 사실 PBR이 조금 무시무시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닷컴버블 그 다음에 이제 21년 버블 때만큼이나 높은 수준이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금리도 이제 여기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2년짜리 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고 실질 금리도 꾸준히 계속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정부가 완화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도 그렇고 조금 실질 금리가 계속 낮으면서 이제 BEI가 오히려 조금 약간 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게 총선이 지나면 이제 다시 실질 금리도 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PIR 여전히 높습니다. 좀 조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PIR 너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쪽 상업용 부동산도 여전히 너무 높다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이제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아졌다. 거의 과거 이때보다 거의 2배죠. 지금 2배 정도 올랐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너무나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본 것들은 좀 끄죠. 이게 파일이 좀 용량이 커서 좀 약간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꺼진 게 아니라 좀 멈추는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다 종료를 해버리면 수급 쪽도 다 봤으니까 꺼버리죠. 그래서 일단 매크로 쪽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던 거 그냥 계속 설명을 하면은 이제 SCFI나 BDI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SCFI 잠깐 내려오긴 합니다만 좀 급등한 부분의 조정일 뿐이지 좀 주추세는 조금 지금 다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 계속 완화적으로 하기가 힘든 게 이 유통 속도랑 통화 승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계속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내일 또 이제 PC 물가 발표를 하죠. 이제 그게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M1하고 M2 중과율이 좀 증가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가를 다시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도 업데이트 돼서 이제 그것도 한번 보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감소할 거다. BTFP 하면은 바로 이제 자산 BTFP 줄고 부채 지급준비금이 바로 감소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00년도나 2008년도가 문제가 생겼던 거는 예대율이 100%까지 차서 신용 창출이 안 됐던 거고 근데 지금은 70인데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실제로 예대율 자체는 낮지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LR이 5%를 하회할 수 없게 맞춰놨는데 이제 지금 거의 5% 근처나 한 6% 정도 더 늘리지 못하는 그 정도 상황에 다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ECD 쪽 데이터들이 좀 업데이트가 돼서 오늘 그쪽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좀 멈춰 있는데 이게 파일을 꺼도
켜져 있는 파일 용량이 다 크다 보니까 좀 멈출 때가 있는데, OECD 이제 경기 선행 지표랑 뭐 나머지 이제 소매 판매, 이제 산업 생산 이런 부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일단 뭐 PC 한번 그래도 보고 가죠. PC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사실 내려오는 폭이 좀 줄고 생산자 물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좀 금리가 좀 최근에 튀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물가 쪽은 이미 PC가 먼저 발표를 하죠. 둘째 주 목요일 날 발표하고 CPI가 PC가 이제 네 번째 주 목요일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단 CPI 튀었던 부분이 반영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오늘이 아니죠. 이제 내일이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내려가면서 이제 좀 보면은 이 S&P 대비해서 M2 통화량도 상당히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다. 증시 레벨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M2 대비해서도 뭐 닷컴 버블 때 이후로 가장 최고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시 5000도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윌시 5000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도 상당히 고평가다. 근데 이제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좀 최근 기준에는 글로벌 GDP 대비해서 S&P를 보는 게 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닷컴 버블 치도 넘었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이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것도 맞지만 그래서 금리가 좀 쉽게 내리질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뭐 미국 주택지수 대비해도 여전히 좀 주택에 비해서는 좀 비싼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부채도 여전히 120%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또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총자산도 지금 26%, 27%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 20 밑으로 떨어져야 돼서 QT는 결국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준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만 RRP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준 플러스 RRP는 급감을 했는데 오히려 지준은 좀 증가가 됐죠. RRP랑 계정 대체가 되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 생략하고, 뭐 경기 선행 지수는 뭐 중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가 좋진 않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뭐 사실 이 컴포짓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CPI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OECD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수요고 산업 생산이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보시면 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수요가 쉽게 안 잡히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금리 인하기 때는 다 2000년, 2008년도 보시면은 다 공급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디플레이션 시기라서 금리를 내리는 게 상당히 용이했었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다른 상황이죠. 그냥 보셔도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시 완화적인 형태로 돌아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좀 고압 경제에 눌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 줄어들지언정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고 공급도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내 쪽은 반도체 때문에 사실 소비가 강한 나라도 아니고 애시당초 수출 대비해서 뭐 좀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는 부분 때문에 산업 생산이 증가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유럽 쪽 보시면 좀 명확하죠. 유럽 쪽 산업 생산은 뭐 거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근데 수요도 꺾이는데 공급 쪽이 더 꺾이니까 사실 더 벌어졌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수요가 좀 잡힐 거야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더 빨리 잡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 쪽 계속 통화량이 이게
문제다. M2 나누기 M1이 여전히 너무 높은데, 그래서 이제 M1 증가시키고 있죠. 이게 LPR 금리도 낮추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미국도 똑같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해야 얘네도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과연 계속 완화적으로 해줄까요? 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쪽도 이제 M1 증가율이 좀 증가되면서 이렇게 되면 또 물가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질 거예요. 지금 금리 내리기도 전에 M1 증가율을 이렇게 내린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하기 때 통화량 증가량은 오히려 감소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증가한다. 이게 물가가 과연 쉽게 잡힐까? 이렇게 돈을 풀어내면은 이제 그러기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 CB 자산하고 뭐 BOJ 자산 부채는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오늘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표들 뭐 중요한 거 살펴보고, 이제 엔비디아가 뭐 사실 지금 증시 상승했던데 가장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국채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는 여전히 일단 롱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장기 추세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단기 추세들이 다 꺾여서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는 좀 약간 중립적인 것 같고, 금은 조금 살짝 올라가는 추세, WTI는 올라가는 추세, 삼성전자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 애플은 이제 완벽하게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중립적인 추세, 엔비디아는 여전히 롱 추세지만 조금 숏 추세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세를 점수화 시켜서 살펴보면은 뭐 그냥 130일 기준선 기준으로 아예 봐버리죠. 그래서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 숏 추세까지는 아니고, 뭐 국고 1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 뭐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다. 미국 제 10년도 여전히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TI는 그냥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롱에 살짝 더 가깝다, 롱에 한 20점 정도.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숏 추세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롱 추세가 40점인데 계속 좀 점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롱 추세지만 롱 추세 점수가 이제 60점으로 조금 20점 깎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살펴보면은 뭐 이제 국고 같은 경우는 여기 볼린저 상단 갈 때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상단까지 가진 않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뭐 RSI도 여기 70 정도 갈 때까지는 쭉쭉 가지 않을까, 결국 좀 중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채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건 뭐 추세가 아주 강하진 않네요. 근데 일단 RSI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거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그렇게 뚜렷한 추세가 있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RSI가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 사실 금은 한번 실질금리 튀면서 전 좀 내리지 않을까. 일단 RSI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주추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닫고 과연 이제 조정을 보이냐 마냐의 문제이긴 한데, 여기가 뭐 그렇게 넓게 벌어진 게 아니어가지고 뭐 조정 자체도 크진 않을 것 같고, RSI가 여기 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OBB도 다시 조금 플러스로 돌아간 상황, 조금 더 롱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RSI 30 밑으로 한번 빠질 것 같고, OBB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이제 약간 좀 추세 자체가 안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꺾였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볼린저도 뚫렸고 130일, 뭐 200일 다 뚫렸고요. 뭐 모든 추세선이 다 뚫린 상황이고, OBB는 뭐 진작 마이너스로 돌아간 지 오래고요. RSI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뭐 30 밑으로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완벽한 추세는 아니지만 일단 50일 이동평균, 50일 볼린저 같은 경우는 내려왔고요. 200일도 내려왔고, 이제 뭐 130일 기준선, 그냥 기준선만 뚫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기준선도 거의 근처까지 왔고요.
OBB도 뚫렸고 이제 RSI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 뭐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안 보여드려도 ATR도 계속 좀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변동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결국 이번 증시에서 계속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도 드디어 이제 50 볼린저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이제 급등을 한번 하긴 했지만 RSI는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이버전스가 난 거죠. 주가는 올라갔는데 RSI는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결국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것도 OBB도 보면 OBB도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롱이긴 한데 뭐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내려가고 있긴 해서. 근데 일단 여기는 뭐 RSI도 그렇고 ATR도 그렇고, ATR은 여기 이미 튀고 있죠 사실. 그래서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뭐 사실 주추세는 롱 추세인 거는 뭐 사실 추세적으로는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숏 추세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OBB도 이제 드디어 넘어갔고요 이제. 그래서 아직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롱 추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120분봉 추세는 생략하고 그냥 일봉 추세만 보죠. 일본 추세만 보면 또 130일 기준선으로 보면은 일단 저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네, 롱 추세가 계속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스닥은 S&P 같은 경우도 아직 쇼까지는 아니지만은 롱 추세가 좀 감소되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50은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120분봉 같은 그러니까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 뭐 RSI도 그렇고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제 슬슬 볼린저도 그렇고 뭐 그냥 바로 이제 일봉으로 그냥 건너뛰면은, 일본 건너뛰었을 때 이제 50 볼린저도 밑으로 내려왔고 200 볼린저도 이제 거의 밑으로 내려올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OBB도 이제 밑으로 뚫렸고, RSI 계속 다이버전스죠. 주가는 올라왔지만 RSI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때는 다이버전스 방향이 맞다라는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빅스랑 ATR이 결국은 좀 확대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일즈도 이때까지 뭐 줄을 만큼 줄었다, 뭐 더 줄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줄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S&P 똑같기 때문에 뭐 거의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오랜만에 보면은 주봉상으로도 50 볼린저 넘어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조심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200 볼린저 넘어간 것까지 내려오면 확실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OBB도 이제 슬슬 꺾일 때가 된 상황이다. RSI도 여기도 다이버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일봉, 코스닥 일봉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200 볼린저 다시 이제 내려가면 좀 하락을 할 것 같고요. RSI 계속 다이버전스죠.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아직까지 뭐 추세가 없긴 해요.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도 올라가는 추세긴 합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점수로는 아직까지 그렇긴 하고요. 이제 여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해서 이제 종목 아니라 이제 지수 쪽 살펴보면은 결국 근데 이제 여기 전환선을 넘냐 못 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뭐 좀 못 넘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결국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거든요. 볼린저가 이미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이는 상황에서인 거면은 다시 벌어지면서 급등을 하면서 이제 타고 가던가, 이거를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할 텐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저는 그냥 1, 2, 3, 4, 5로 다 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1, 2, 3, 4, 5로 이게 4랑 1이랑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 5까지 다 나온 게 아닌가. 상대적 고점인 거죠. 이게 여기가 사실 진짜 고점이었던 거고, 여기가 이제 상대적 고점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고점은 여기지만 여기가 상대적 고점인 거예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으로서. 볼린저 밴드를 못 넘고 고점이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 뭐 계속, 그리고 또 RSI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다이버전스란 말이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만 계속 RSI는 내려가고 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뭐 계속 다이버전스예요. 사실 여기가 더 높잖아요. 사실
주가는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 더 높죠? 여기도 다이버전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환선 기준선 여기를 좀 뚫리냐 마느냐. 저번에 이제 기준선 정도에서 반등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이 여기여서 이미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넘냐 마냐. 근데 못 넘는다 치면은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 구름대를 여기 이제 후행 스팬이 좀 돌파가 되냐 마냐도 여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다 사실 걸려 있죠. 되게 공교롭게도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내려갈 때 여기가 모든 지지선이 다 있는 거잖아요. 200일, 130일 기준선, 전환선 여기가 이제 뚫리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P도 계속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사실 채널을 해보면은 상단 채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를 닿아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했었는데 뭐 살짝 넘어버리긴 했어요. 근데 넘어버렸는데 여기서 또 다시 지지를 하긴 했는데 여기 이제 무너지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결국 여기도 계속 다이버전스예요. 이게 RSI가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갔는데 RSI는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가 맞냐라고 하면 RSI가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 추세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나중 가면은 다이버전스 되면 다이버전스 되는 보조지표 방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쭉쭉쭉 내려가는데 RSI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이제 결국은 추세 전환은 오른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럼 에너지가 계속 좀 소진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결국 그냥 이게 카운팅이 바뀌어서, 왜냐면 이번 그거에서 통화 정책도 마이너스고 이제 재정 정책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시 이제 카운팅을 하면은 여기까지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냥 이제 1이고 2고 여기가 3인데 이 3 안에서의 작은 1, 2, 3이고 여기가 3 안에서의 작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이었던 거고 3이 아주 길었고 그 다음 여기가 4고 이게 그냥 1, 2, 3, 4, 5로 마지막 5였다라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조정이 아마 그냥 A, B, C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장기 추세로 봐도 다이버전스죠. 사실 이게 길게 봐서는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계속 RSI가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상대적 고점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이 볼린저가 지금 이탈이 됐죠. 이제 다시 안 이탈되려면 여기까지 또 메이크업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가 이렇게 이미 과열이 된 상태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은 설명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결국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150일 그냥 주봉으로 보죠. 이게 주봉상 200볼린저랑 이게 50볼린저인데 250볼린저 다 넘어 있지만 이제 여기를 내려가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사실 200볼린저 넘어갔다가 내려가면 완벽하게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뭐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저렇게 넘어가 있는 부분이 내려오면 문제가 된다. 근데 아직 넘어가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오면 확실히 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트코인도 이제 마지막에 그냥 1, 2, 3, 4 오지 않을까라고, 뭐 사후적으로 뭐 저는 뭐 사실 좀 훨씬 더 전에가 고점일 거라 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더 갔죠. 뭐 근데 이게 그냥 1, 2, 3, 4, 5로 뭐 거의 고점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1, 2, 3, 4, 5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저긴 A, B, C, A고 지금은 이제 A, B, C에 저는 B지 않을까. 그래서 C가 한번 여기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코인 쪽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는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 오늘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빅스도 뭐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이제 PC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여기가 이제 고점 확률이 높지 않을까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파를 했단 말이죠. 이게 여기 과거 고점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새로운 추세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 추세의 끝이 어디냐의 문제인 거겠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추세였던 거는 맞고 어딘가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여기도 뭐 사실 여기 도지 모양 이렇게 나오면서 볼린저 이제 이탈이 돼서 다시 이거 계속 하려면 이제 볼린저를 계속 메이크업 시켜줘야 됩니다. 계속 메이크업 하면서 이렇게 가긴 저는 뭐 어렵지 않은 지금 환경이지 않나. 일본 쪽도 뭐 사실 금리가 이제 계속 튀는 상황이고, 뭐 15년 물은 이제 1.15까지 올라왔고요. 뭐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일본 쪽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같은 경우에 다시 10년 물 4점 거의 뭐 3대까지 왔었고 30년물 4.4까지 오고 다시 좀 계속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유로스톡스도 뭐 마찬가지로 뭐 사실 이렇게 계속 볼린저를 타고 가기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항생은 뭐 반등은 뭐 잘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해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도 마찬가지고 뭐 결국 반등을 할 만한 지금 펀더멘탈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도 괴선인들이 다 모여 있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지지가 될지 이제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지인데 또 한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전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배열이 되어 있죠. 지금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WTI도 이제 슬슬 길을 모아놨거든요. 위든 미치든 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 길을 계속 모으고 있죠.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길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든 미치든 튈 텐데 좀 위일 가능성이 전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이제 결국 페넌트 형태로 길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지금 위든 미치든, 근데 여긴 좀 밑으로 튈 가능성이 좀 높다. 구름대도 얇아지고 결국 위든 미치든 튈 텐데 금은 좀 밑으로 칠 것 같다. 990년도 다시 기준선에서 저항받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구름대를 이제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항대를 넘겼단 말이죠. 이제 남은 저항대는 딱 이제 130 기준선만 돌파하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추세가 이제 130일 빼고 다 뚫렸어요. 200일이랑. 사실 여기 구름대 밑으로도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뭐 다 뚫렸어요. 사실 이제 추세가 여기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더 안 좋아요. 사실 삼성전자보다 다 뚫렸기 때문에 정말 구름대 밑으로도 내려오고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엔비디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다이버전스인 거 마찬가지고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량 터지고 있죠. 그래서 긴 꼬리 나오면서 볼린저 다시 이탈하고, 다이버전스 나오는 게 사실 가장 좀 안 좋은 지금 모양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결국 꼬리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도지 때는 뭐 도지 나왔다가 다시 사실 한번 리바운드 되긴 했지만 뭐 사실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 천정권에서 뭐 테슬라는 뭐 계속 추세가 좋진 않죠. 지금 단기 반등 정도는 하지만 이것도 뭐 계속해서 추세가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가장 큰 거는 결국 뭐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증시가 뭐 사실 2009년 이후로는 이 QE, QT 그리고 재정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약발이 다 된 거죠. 결국 통화정책도 계속 QT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국채 줄이고 장기국채 발행하면 결국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재정정책을 계속하고 BTFP 같은 걸로 이제 막 지준 늘리고 뭐 이제 그런 현상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PC도 저는 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냐?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M1하고 M2 증가율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꺾이다가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YOY가 줄고 있어도 이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총량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가 되질 않아야 물가가 잡힐 텐데 이 YOY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순간 물가가 쉽게 잡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떨어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다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승수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잡기 어려운 지금 통화량이고 재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쉽지 않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